시키는 거, 이름을 붙이고 병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자동차 파괴 경계를 듣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없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운전자들이 스포츠로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150번 이상 이 사람들은 충돌을 경험합니다. 자동차로 통해서 서로 즐겁게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150번 이상 충돌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스포츠 여기기 때문에 허리나 목, 어깨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증상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추부 염좌로 이어지지 않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도로에서 자동차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목이나 어깨, 허리에 통증이 처음에 미약하게 생겨나다가 그것이 한 달이 지나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이제 1년, 이제 5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증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내 통증이 5년, 10년 전에 어떤 자동차가 부딪혀서 그 통증이 나타난 이래로 내 증상이 계속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파괴 운전자들은 이 충돌을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자동차 충돌은 매우 불쾌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불쾌한 경험은 증상을 만성화로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충돌을 경험했을 때 그 증상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면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충돌을 150번 이상 평균 충돌하지만 이 사람들은 경추부 염좌로 허리, 목, 어깨 통증으로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체에서 가장 큰 뼈는 대퇴골입니다. 이 대퇴골은 허벅지, 넓적다리 부분에 있는 뼈인데요. 이 뼈가 부러져도 회복기간이 평균 6주면은 모든 뼈가 다 아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추부 염좌는 뼈가 부러지는 사고에 비해서 매우 경미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은 굉장히 미약한 충돌인데 그 충돌로 인해서 경추부 염좌가 발생하고 그 경추부 염좌는 한 달, 1년, 10년 이상 전신을 불구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뼈가 가장 큰 뼈인 이 대퇴골이 부러져도 이 뼈는 6주가 되면 아물다는 것이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벼운 접촉사고나 이런 자동차 사고가 증상을 계속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피부가 찢기면 혈액이 응고돼서 자연치유가 되죠. 우리가 손목에 커터칼로 손목에 베이면은 피부가 찢어지고 혈액이 나지만은 하루가 이틀 지나면 자연적으로 피부가 응고가 되고 혈액이 응고가 되고 자연치유가 됩니다. 그것처럼 모든 인체는 다 자연치유 능력이 있는데 경추부 염좌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TMS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리투아니아와 노르웨이의 후방 충돌 사례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는 굉장히 현격한 경제적인 상황의 차이가 있던 나라입니다. 노르웨이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고 의학과 정보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 운전자들이 충돌을 경험하면은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은 병원에서 약이나 수술 그리고 의학적인 정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었고 실제로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노르웨이 의사들은 이 노르웨이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운전자들에게 약도 많이 주고 검사도 많이 하고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굉장히 증상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팔을 쓸 수 없고 병이 많아졌죠. 그런데 반면에 리투아니아에서의 이 운전자들은 이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었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빵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은 충돌을 경험했을 때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들은 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뭐 페니실린이라든지 뭐 진통성제를 처방해 줄 수 있는 약도 없었고 그래서 의사들은 몇 번 이렇게 허리를 둘겨보고 뭔가 이렇게 환자의 환부를 좀 살펴본 다음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서 쉬라고 다음날 출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리투아니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를 부상을 당했어도 다음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출근했고 증상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A 집단에서는 202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사고 집단이 있었고 B 집단은 202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202명이지만 자동차를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던 집단입니다. 그러나 경추부 염좌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131명이고 비집단은 145명입니다. 경추부 염좌를 경험한 집단은 1명 이하, 7명 그리고 7명 이상. 사실 28, 39, 26, 14, 17, 14 사실 별 큰 숫자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동차 사고 집단이나 비사고 집단이나 202명 대상, 202명 대상 똑같이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짚고 넘어갈 점들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손목 터널 증후군이 키보드를 많이 사용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군, 프로그래머, 사무직, 직장인, 마트 캐셔, 버스 운전사 같은, 요리사 같은 직업군에서는 그런 증상을 많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타자기를 치는 지역군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자기는 옛날에 아주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쓰는 도구였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가 인체에 좋지 않다는 정보를 수사함으로 나타난 TMS 증상입니다. 허리에 장시간 무리를 줄 수 있고 컴퓨터에 장시간 앉아있으면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습관은 손목 관절에 좋지 않다는 정보이죠. 오늘날 굉장히 이런 정보 많죠. 키보드는 굉장히 손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래서 인체공학적 키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인체공학적 마우스, 인체공학적 의자, 인체공학적 책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자, 다음 질문.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의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경추부 염좌라는 병은 없는 것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대답으로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RSI 증후군처럼 병명을 붙이고 의학적 주의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TMS는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나요?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4, 5% 정도의 소량의 산소를 결핍시켜서 신체에 국소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무감각한 느낌, 찌릿한 느낌, 칼로 베이는 느낌, 유리를 바르는 느낌 등 다양한 신체 감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량의 산소 결핍은 근육과 신대, 인대에 손상을 실제적으로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또한 신경은 다른 조직과 비교해서 굉장히 예민하지만은 TMS 환자분들한테 심한 증상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산소 결핍은 어떤 내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그런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인 증상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는데 원인이 단지 소량의 산소 결핍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 그렇습니다. 사르와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한 양의 산소 결핍이 신체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참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실제 임상과 완치된 환자들을 통해서 이 연구는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통증이 미약한 산소 결핍 때문이라면 뇌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서 이런 장치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산소 결핍 때문이라면 뭐 산소 호흡기라든지 혈액순환제라든지 이런 영양제를 먹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대답은 뇌의 자율신경의 감정 영향을 받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뇌 오작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뇌가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렇게 선택했다면 외부에서 아무리 혈액순환제나 산소 공급을 통해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공급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뇌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허리가 아픈 분들 경우에 내가 4, 5% 정도의 산소를 결핍시키겠어라고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선택했다면은 아무리 외부에서 산소 호흡기라든지 혈액순환제를 먹고 받아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안에 내부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외부의 인위적인 산소 공급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저는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제 몸이 수술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가요? 자,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너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TMS를 받아들이고 증상을 심리적으로 시작한 결과 몸에 심각한 디스크가 여전히 있지만은 통증 없이 성공적으로 증상에서 벗어난 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TMS 이 원리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의 디스크가 있었고 무릎 통증이 있었고 연골에 문제가 있었고 염증에 문제가 있다고 믿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TMS 신체적 등가물입니다. 대부분의 흔한 두통이나
긴장성 편두통입니다. 이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증상들은 뇌에 이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뇌에 부정적인 산소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핍된 산소가 두통과 이런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부 상태에 여드름, 수진, 두드러기, 심장, 심기항진 역시 TMS로 심적 등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한 알레르기 건초열, 꽃가루 알레르기, 먼지, 곰팡이 등, 그리고 빈번한 감염, 경향, 그리고 감기, 요로, 질내, 감염, 효모 이것들도 TMS의 심리적인 등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습진,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내가 이 피부 알레르기를 선택해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사르박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심기항진이나 이런 여드름 같은 피부는 알레르기 인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과민 반응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민 반응. 그래서 인체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되면 면역체계가 약화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TMS로의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꽃가루 알레르기나 먼지, 곰팡이, 비염과 같은 경우에 우리들은 보통 먼지 때문에 비염이 생겨나고 코가 막히고 축농증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발하고 우리는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은 장소에 있어서 내가 비염이 생겨났다거나 꽃가루로 인해서 건초열, 비염이 생겨났다면 꽃가루가 있는 사람이 10명,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5명은 건초열로 인해서 꽃가루 비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비염이 없었습니다. 이 증상은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이 부정적인 증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염이란 증상을 유발을 시킨다면은 뇌는 그것을 꽃가루 알레르기의 원인 때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빈번한 감염이나 감기, 요로 감염, 질내 이것도 TMS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TMS의 신체적 등가물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등가물인데 흔한 상부 위장관 문제, 가슴앓이, 위, 식도, 역류, 틈새, 탈장, 유문성 궤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뇌 무의식적인 분노로 인해서 신체 증상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장 문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염, 변비 이런 것들도 TMS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흔히들 장 문제는 보통 장에 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 알고 있지만은 사실 박테리아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박테리아가 항상 어느 정도 다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이런 장 문제를 일으키게 원인이 된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에 따라서 박테리아에서 장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박테리아가 여전히 있지만은 장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항상 있지만은 이 암세포가 실제로 종양과 이런 통증으로 암세포로 변이 되는 것과 암세포가 실제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암세포는 우리 몸에 항상 있지만은 그것이 종양으로 변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잦은 배뇨, 현기증, 기울림, 기타 이런 다양한 증상들 역시 뇌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이런 나의 성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무의식적인 분노를 유발해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짚고 넘어갈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초열이 호흡기 질환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건초열을 일으킬 수 있나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건초열은 흔히 꽃가루 알레르기나 먼지 때문이라고 발생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뇌는 실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면역계통을 통해서 기침이나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체 계통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계통을 통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나 먼지가 증상을 유발시키냐보다는 뇌가 면역계통을 통해서 증상을 유발하기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불쾌한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꽃가루라는 외부 환경을 무의식체계 회피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받았는데 다리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데 두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 증상 모두 TMS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 두 증상 모두 TMS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 증상을 동시에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두 증상이 필요 없는 이유는 증상이 하나만 유지되어도 불쾌한 감정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상의 필요증으로서 감염성 대항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고 간헐적 다리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불쾌한 감정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의학적 진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의학적 진단에 따르면 질병이 신체 구조의 문제거나 자세 근육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제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리적 긴장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강의를 종합해보면 내 몸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2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TMS의 심리학 3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의식은 인간의 마음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무의식은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전의식인데요. 이 전의식은 무의식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면에 무의식에 속하지 않고 의식과도 가까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거나 복잡하거나 억압된 감정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쉽게 의식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잠을 자거나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분노나 억압당한 것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잠을 잘 때는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뭔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거나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잔인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TM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증의 원인이 대부분 이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는 것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이드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드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숙하고 5살 수준의 연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이가 5살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도덕은 아무 관심이 없고 양심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제멋대로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이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이죠. 반면에 이런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어린아이 같은 이드의 속성을 자리 잡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억압하고 때때로 필요하면 억압을 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마음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 성인 마음, 초자아가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드가 화가 난다고 해서 제멋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행동하게 되면 사회가 더 혼란스럽게 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한 그 이드적인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타난 마음이 바로 초자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면은 도덕성이 있고 양심적이고 쾌락보다는 더 어떤 선행주의나 타인을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화가 나 있는데도 화가 났다고 느끼지 않도록 억압시켜버리고 분노하거나 슬픔을 느끼는데도 분노하고 있지 않다고 슬픔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나를 표현해버립니다. 그런 경우 초자아적인 마음이 너무나 강한 것이죠. 보통 종교라든지 어떤 문화나 어떤 국가의 문화나 이런 예절에 너무나 억압받아서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는 상태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억압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린 시절 부모님의 초자적인 영향이 너무나 커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 이드적인 마음을 잘 모르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자아는 이드와 초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드대로만 살면은 너무 내 욕망대로 해결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반면 초자적으로만 행동하게 되면 너무나 도덕군자가 될 수 있고 성인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양옆에서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바로 나이고 내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 자아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 이 세 가지 마음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것들이 하나의 그 사람의 성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부모나 친구나 이웃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환경을 통해서 나의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성격 중에는 완벽주의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쉽게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드의 무의적인 특성들로 나타나는 문제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의 특성들은 보통 비논리적이고 무분별하고 거칠고 야만적입니다. 다살 수준의 야만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자아도취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지향하는 성격. 그리고 착한 사람이나 완벽주의 같은 그런 성격을 거부하고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쉽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드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분노를 쉽게 표현하게 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드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신증상, 신치아 증상, 심미성 통증, TMS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초자가 지극히 강하게 억압을 시키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무의식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의식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화가 나거나 두려운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의식 안에서 의식에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의식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회나 문화나 친구들을 모두 분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분노를 억압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통증신경회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신경회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TMS라는 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은 분노가 어떻게 통증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린 시절, 유아기나 및 어린 시절의 분노, 트라우마들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러한 어린 시절에 내가 억압받았던 부모님의 영향 아래 지배 아래 놓였던 그런 분노나 두려움들이 실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던 억압적인 트라우마들이 나에게 내 무의식의 분노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격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적이고 이타적이고 타인을 너무나 지나치게 배려하는 성격, 그리고 너무 도덕적인 예절 바른 그런 성격들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좋은 성격들이 왜 분노를 일으키는지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완벽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헌신적인 이런 성격들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나를 억압하기도 하고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이런 착한 마음, 도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나 스스로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삶의 현실, 직업적인 불안이라든지 아직 실업 상태에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사랑하는 사회에 이별했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도 하나의 분노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분노가 나타나게 되고 이 분노는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의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억압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억압은 항상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이라는 그 시스템, 그 메커니즘이 항상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분노를, 무의식 안에 있는 분노는 의식으로 뛰쳐나오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죄수가 감옥에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죄수가 이 세차장 문을 붙잡고 나 좀 빼내줘 하고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이 흔드는 행위가 바로 우리들의 갖고 있는 그 만성 통증, 심신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이 죄수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억압시켜버리고 분노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는 어떻게든지 더 세상사를 더 흔들고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겪는
TMS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어떻게 위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의식을 뚫고 나온 것이 TMS라고 했습니다. 무의식 안에 있는 분노가 억압을 뚫쳐나와서 의식에서 위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체와 TMS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자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감정이 통증을 유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감정은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분노를 느끼지 않는데 왜 등에 통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그 다음 답변으로 통증이 발생한 감정은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통증이나 다른 심신 증상이 나타나면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몸의 증상을 통해서 정직하게 감정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뇌는 그것을 무시하고 회피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그 몸에 있는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 암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섬유근통이라든지 강박증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억압된 분노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것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는 그것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사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이죠. 모든 사람이 분노를 경험하지만 왜 모두 TMS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모두 분노를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위장장애나 빈뇨, 속쓰림과 같은 소화기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른 증상을 다 다양하게 경험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면역계통을 통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정신적인 계통으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 힘든 통증에 빠져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 첫 번째, 유아기나 어린 시절에서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고 나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억이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가 계속 우니까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찬물을 계속 이게 얼굴에 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게 되지 않죠. 억압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감정적, 성적 학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억압적인 분노가 키울 수 있습니다. 헬렌의 사례가 있죠. TMS에서 회복된 사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헬렌의 사례인데 어린 시절 좀 끔찍한 성폭행을 친아버지로부터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성인이 되면서부터 항상 억압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수술도 받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헬렌은 미국에 있는 그 근친상간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자기도 모르게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의 모임에서 그 성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들을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과거에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망가뜨렸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막 비통할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울고불고 하다가 나중에는 허리 통증이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헬렌의 사례는 TMS를 통해서 어떻게 증상이 회복되고 실제 무의식이 어떻게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부모죠. 이 경우에는 부모는 사실 안타깝게도 아이에게 무고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참 부모는 사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부모가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는 분노하고 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난한 부모 역시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수치스러움, 열등감, 무력감, 격한 분노를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을 무의식에 잠재된 채로 억압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런 억압이 나중에 신체 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 두 번째입니다. 성격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만든 압박감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완벽주의적이고 성공을 지나치게 목표로 삼고 이런 성격들은 내 안에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박적이고 완벽적이고 자기 비난적이고 대단히 양심적이고 지나치게 몰두하는 성격,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성격, 이런 성격들은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주의, 남을 기쁘게 해주는 성격,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성격들, 죄책감을 쉽게 느끼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도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분노를 유발할까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어느 정도 열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나 스스로 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성격이나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런 성격들도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들은 내면의 분노를 유발해서 억압적인 분노를 만들어내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신체 통증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세 번째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삶의 압박입니다. 아까 살펴보신 바처럼 어린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성격적인 요인 그리고 현실에 나타난 삶의 현실이 통증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이나 직업이나 직장, 직업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상사와 어떤 마찰이 생기거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나 스스로 분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나 배우자의 결혼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 자녀와 신생아 이런 것들이 분노를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에게는 가장에게는 사실 그 부부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될 경제적인 짐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랑하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이 아이가 솔직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도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 역시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가족 문제죠. 노부모, 보통 가족이 규모가 큰 경우 부모를 모시고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시골에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거나 여러 가지 너에게 너무 서운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나는 지금 일하기 너무나 바쁘고 내 삶을 지금 책임지기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문제, 대가족 문제도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 실업 문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문제도 스스로 분노를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노화, 죽음입니다. 질병은 내가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질병도 사실 내 안에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도 이렇게 분노를 유발할 수 있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제 늙어가는 것들,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노화도 하나의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죽음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이기적인 마음은 죽기 싫은데 이제 내가 삶을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죽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내면에 분노를 유발하게 되고 이것들이 TMS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짚고 넘어갈 점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제 성격과 맞물려서 통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성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이 왜 분노를 만들어낼까요? 자, 언뜻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하고 분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하려고 애쓰는 것,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닌데 무의식적인 마음 안에서는, 이기적인 마음 안에서는 이런 이기적인 노력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막 해내려고 하는 것들, 부자연스러운 것을 강제적으로 해내려는 것들이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TMS라는 신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삶의 압박이 무의식적인 분노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지만 마음은 우리의 외부 세계의 현실에서 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압박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뭔가 화가 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내 내면에서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TMS의 심리적 등가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공포증, 강박증, 섭취장애, 만성피로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이 가장 큰 문제점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공포증과 같은 것들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정형외과적인 통증이라든지 만성피로나 섭취장애 이런 것들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지적적인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TMS의 심리적 등가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통증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그 통증이 변화되어서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우울증이 변화되면은 뭐 만성 피로로 변하거나 만성 피로에서 이제 그 뇌 회피 전략이 이제 속임수가 먹혀들지 않게 되면은 공황장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는데 불안장애에 아주 특별한 약을 먹었어요.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불안장애에 대한 그 불안함은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울증인데 우울증에서 아주 좋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을 먹음과 동시에 뇌는 그것을 섭식장애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TMS이고 뇌 회피 전략, 뇌 분산 전략이라는 것, 뇌 통증의 목적을 숨기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짚고 넘어갈 점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불안장애, 우울증도 통증과 같은 원리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둘 다 TMS의 심리적 등가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확합니다. TMS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허혈 통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등가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울증은 심적인 원인이 크고 통증은 신체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습니다.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의학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바라봤습니다. 몸은 기계처럼 몸 안에서 문제를 찾고 마음은 뭔가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완벽하고 전인적인 치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성 증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다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분노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고 그것이 신체 증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노에 너무나 집중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안에 분노가 있고 그것이 TMS라는 증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TMS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4장 TMS 치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신 사진처럼 이 그림은 통증, TMS가 어떻게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부상이 나타납니다. 방아쇠 요인으로 처음에 터진 것이죠.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삶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신체적 부상이 1차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뇌에서 방아쇠 요인으로 촉발하게 되죠. 이 방아쇠 요인으로 인해서 무의식에 나는 위험합니다. 통증은 위험합니다라는 공포 반응을, 공포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무의식에 이 신호가 전해지게 되면은 이것은 위험이라는 나의 무의식의 반응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정적 상처가 더해집니다. 트라우마 10년이나 20년 전
몇 달 전에 있던 어떤 충격이나 트라우마들이 같이 함께 간접적으로 상처가 복합적으로 맞물리게 되죠. 신체적 부상, 1차적인 요인, 2차적인 부상, 감정적인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위험이라는 공포 에너지, 공포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TMS, 통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위험이 무의식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안의 분노는 의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의식은 어떻게든지 이 분노를 억압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억압이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신경회로라는 이런 회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알게 되면 놀라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습관이 하나가 생겨나게 되고 약을 먹는다든지 불안하게 되면 인터넷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마사지나 핫팩이나 찜질,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통증신경회로입니다. 통증이 내 뇌에서 느껴지게 되면은 어떤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가게 되고 이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이것이 바로 통증신경회로 하나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TMS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통증신경회로 이것을 내가 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TMS 치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부상들과 감정적인 상처들이 만약에 치유가 되었다면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통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TMS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무의식 안에서는 분노가 억압되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분노를 의식으로 표출시키려고 하는데 의식은 이것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예의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감정을 억압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불쾌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억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억압이 해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정은 표출하게 되고 따라서 억압이 해제되었으므로 증상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분노가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출하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분노가 쉽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 안으로 깊숙이 분노가 드러난 원인으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분노가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분노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부의식으로 들어가서 분노가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쉽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 분노의 무의식적인 분노를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거나 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무의식 안에 있는 분노가 경험되어질 수 있고 그것들이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짚고 넘어갈 점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분노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증상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의식에서 분노가 빠져나오면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마음에서는 분노를 인위적으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은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의식적인 마음을 통해서 분노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고 TMS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억압된 분노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저는 오랫동안 통증과 다른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학습하는 것만으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TMS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수많은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완치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TMS 치유 전략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허리 통증에 물리치료나 핫팩, 냉찜질이 효과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외부의 인적인 자극이나 물리적인 치료법들은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통증이나 병, 암과 같은 것들은 방사선이나 어떤 물리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극단적인 외부의 방법을 통해서 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낫는 게 아니라 증상을 이렇게 반쪽으로 치우쳐버린 것이죠. 증상을 제거시킨 것입니다. 증상만 죽여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낫는 치유들은 보통
내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과 분노나 감정적인 상처들이 치유가 되었을 때 실제 증상에서 완전히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는 TMS 치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MS에서 신체 구조 진단을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통증이 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치료하는 것들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 구조 진단을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은 몸이 아니면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내 증상이 나타났고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을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보통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는 이러한 감정,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그런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실 부모님에게 억압된 분노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분노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치유전략 두 번째, 신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찾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치유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생겨났을 때 전에 같았으면은 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까? 뼈에 어떤 골절이나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집에서 가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친구와 어저께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습관을 바꾸다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증상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나의 뇌와 대화하기입니다. 이것은 약간 좀 우습고 바보처럼 들릴 수 있는 치유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통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내 자신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나의 뇌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통증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리치료나 수술로 인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억압된 감정에서 찾을 필요가 있어. 이 억압된 감정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줘.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거니? 나의 뇌야, 나에게 도움을 줘봐. 문제를 너 안에서 찾고 싶어.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나의 뇌와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압박 요인을 찾아서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핸드폰이나 메모지 이런 곳에다가 글을 써보는 거예요. 글을 써본 다음에 나를 압박시킨 요인들 그런 거 써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합숙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TMS에 대한 책이나 영상을 꾸준히 봄으로써 증상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타인이 의사나 어떤 외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나는 수동적인 자세로 누워있는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치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든 신체 치료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신체 활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활동, 예를 들어서 뛰기를 하고 싶었는데 허리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점점 되고 있다면 뛰기도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농구를 하고 싶었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농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씩 농구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짚고 넘어갈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통증이 너무 심한데 약을 끊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처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진통제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진통제마저도 나중에 어느 정도 다 줄여나가고 나중에는 진통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 오랫동안 통증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체 활동을 회복하라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대답,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자신의 증상이 TMS라는 것이 확신이 100% 들었다면 신체 활동을 주저없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체 활동을 회복하게 되면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신체 활동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작은 활동들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회복량을 늘려나가셔야 합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기 힘들다면 작은 상자부터 드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죠. 다음 질문. 강의를 듣고 TMS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리 통증이 디스크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흰머리가 통증을 불러일으키지 않듯이 책과 강의를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대가 되거나 40대가 되거나 우리가 이런 나이 연령에 따라서 현대의학에 너무 우리의 뇌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의 문제, 신경이나 염증 이런 것들을 너무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깊숙이 내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탈학습하게 합니다. 언러닝,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TM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리학과 치유전략, 이 영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나의 무의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되고 결과적으로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프로그램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통증이 사라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다르게 의식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학습한 내용은 매일 일상에서 되새겨보는 것이죠. 이것은 사라 박사가 12가지 TMS 리마인더라고 해서 나의 통증은 TMS이다, 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읽어보고 반복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영상을 꾸준히 반복해서 시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무의식적인 마음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적인 마음은 언제든지 빨리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느리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통증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빨리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경우 정상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증이 10%나 20% 정도까지 내려갔다면 혹은 30% 정도까지 내려갔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통증 없이 살아왔던 건강한 그때 나이처럼 그때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것처럼 나의 생각도 바뀌고 몸과 마음과 행동 모든 것들이 바뀌고 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 사실로 자체로 돌아갑니다. 다음, 증상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증상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 나의 성격입니다. 내 성격을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TMS는 내 성격을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 내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다는 사실도 이것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 외부의 물리적인 치료는 증상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처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치료법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가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이 모든 장기를 집어넣고 봉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대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 만성 통증과 이런 심성 증상에서는 그러한 치료법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드립니다. 외부의 수술이나 약을 통한 치료는 재발에 대한 위험 증상을 악화시키고 무의식의 방어기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통증이 있는데 그것들을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면은 뇌는 또 다른 회피 전략을 만들어서 우울증을 더 심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고 혹은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돌고 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방어기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분노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에 대한 답변,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부분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에 대한 답변, 성공적인 치유를 위해서라면 100%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 물리적인 치료법과 심리적 치료법을 같이 사용하는 이중치료 양상을 보입니다. 이 경우 증상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몸에 문제가 없는데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는 거예요. 심리상담도 받아보고. 그러나 이런 방법은 증상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왜냐하면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가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에 문제가 없다는 TMS 치유 전략을 받아들였는데 약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까 이 효과도 좋은 것 같고 저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병에서 극복되고 해결된 방법이 심리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요인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니까 이 방법도 효과가 좀 좋은 것 같고 저 약을 먹어보니까 저 약도 효과가 좀 있던 것 같아.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에 TMS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다면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중치료 양상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다음 질문. 저의 증상이 TMS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경우 증상의 허점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게임이나 영화에 장시간 몰입하는 경우 증상에서 한동안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면은 현실의 인식이 자라나게 되고 통증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이 경우 증상이 심령의 원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메모지나 A4 용지에 내가 어느 날은 2020년 3월 27일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스포츠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에는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내 핸드폰이나 메모지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적어놓다 보면은 내가 TMS로 인해서 심적인 압박받고 있구나. 통증이 나의 무의식 때문에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통증이 막 심해져서 주위에 분산되고 전략이 막 방대해질 때 그때 내가 그 A4 용지를 쳐다보면은 내 자신에게, 나의 뇌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리는 논리적이고 빠르게 반응하지만 가슴은 감정적이고 느리게 반응합니다. 머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증상을 TMS를 바라볼 때는 이 통증은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TMS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느리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물리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해부학적인, 신경학적인 뼈와 인대와 근육과 같은 그런 인체공학적으로 내 증상을 바라보지 않고 통증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너가 아프고 힘들었니? 어린아이를 바라보듯이 이 통증을 어루만지고 달래주듯이 가슴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위약 효과죠. 약의 효능은 없지만 실제 어느 정도 치유 효과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 약이 낫는다고 믿게 되면 실제로 낫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맹신에 근거한 치료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치료법은 항상 일시적이지만 궁극적인 치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플라시보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정적인 믿음에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정보, 이를테면 몸을 앞으로 숙이지 마라, 무거운 상자를 들어올리지 마라, 딱딱한 지면에서 뛰지 마라, 허리를 심하게 굽히면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 이런 의학적인 정보들, 이러한 메시지들은 내 안에 무의식적인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들은 부정적인 신체 증상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노시보 효과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무릎 통증은 오랫동안 다양한 치료를 받아왔는데 어떤 치료든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치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 플라시보 효과는 마음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시보는 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와 반대되는 현상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 그렇습니다. 플라시보는 긍정적인 믿음에 따라서 신체 반응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치료법입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믿음에 따라서 부정적인 신체 반응을 이끌어내는 치료법입니다. 다음, 허리 통증에 대한 미신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허리는 상처받기 쉬운 구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는 상처받기 쉬운 구조,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숙이는 행위는 허리에 부담이 된다. 이것도 의학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허리에 좋지 않다. 이것도 뇌의 프로그래밍된 결과입니다. 허리 근육이 강하면 허리 통증을 막을 수 있다. 이건